투자는 보통 이제 뭐 많이 보면 우리 책에서는 5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돈 넣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길게 못 넣는다고 해요. 또 회전이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냥 묻어 놓는 거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다 밖으로 나올 겁니다. 뭐 부동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금으로 가기도 하고 뭐 투자 시장, 증권 시장으로도 들어가는 것처럼 훨씬 이렇게 수익률 높은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금액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폭발력이 있거나 성장성이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투자를 길게 묻어놓지는 않는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게 없으면 회수가 좀 빨라진다. 네, 그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회수는 창업 후 발생한 투자액을 보상하는 거. 또 만약에 이제 제가 회수하는 당사자라면 보상받는 거죠. 뭐 스타트업을 제가 만약에 혹시 창업을 했다면 초기에 뭐 자본금도 집어넣었을 거고 열정과 탐을 다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근데 급여로만 다 받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분을 60%, 80%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계속 대표를 하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증권이 점점점 우리 주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100배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일부 팔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도 생계를 또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투자액을 이제 보상받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시 뭐 기업 가치에 따라 기존 투자액에 대한 위험수당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액면가로 뭐 500원으로 해놨는데 밖에다 팔 때 보니까 뭐 10,000원에 팔더라. 그러면 500원짜리가 10,000원 됐으니까 그 차익만큼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뭐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네, 이런 것들로 엑싯을 한다. 네,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엑싯한 팀들 보면 그래도 회사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주식 지분을 매각해서 뭐 5억에서 20억 이렇게 회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그분들은 그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빚이죠. 은행에 대출받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상환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엑싯을 진짜 아름답게 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5억, 10억 엑싯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초창기에 많이 들었는데 뭐 몇 년 있다 또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다른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300배, 400배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라면 비슷한데 그래도 회수가 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벤처 캐피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수하는 건 다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내 걸 빼는 거니까 그렇게 보통 회수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IPO, 기업 공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M&A라는 시장으로 인수를 하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엑시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회수 주체가 이제 인수나 기업 공개는 외부 시장의 반응이잖아요. 그 내부에서 뭘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IPO, 기업 공개하는 거는 되게 호감을 가지시지만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에요. 스타트업 분들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엑시트 하시려고 해요? 그럼 다 IPO라고 하지. 전 기업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네, 근데
기업 공개는 좀 장기로 보는 거예요. 또 단기로 보는 거는 인수합병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기업 공개는 벤처 캐피탈에게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의미로 벤처 기업가나 경영진에게 회사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 또 사회 심리적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지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공개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신주 발행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지만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알려졌으니까. 또 투자한 사람들은 또 바이럴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보호가 안 된다는 상황들이 많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한다던가 그러면 공개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자료 공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초기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생겨가지고 주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 분명히 어제까지는 꽤 큰 돈이었는데 오늘 봤더니 휴지 조각이 돼 있는 상황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작 급할 때 자금을 빨리 환원을 못해요. 지분을 함부로 매각할 수 있지 못하게 함부로 못하게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주식은 막 10배 막 올랐는데 기업 주주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 오르면 대주주의 변동이 생기면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경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기업 공개는 기업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좋은데 오너 팀들은 그닥 네, 장기적인 거 아니라면 그닥 네,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매각적으로 보면 기업체가 이제 원하는 상황 또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 그 부분들을 보고 조금 더 잘하거나 좀 더 큰 규모의 기업하고 연결 또는 본인이 크다면 좀 작은 기업을 안아서 성장 속도를 내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데 본의 아니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평가를 하거나 채권을 정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빵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매각하면 그게 없어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좀 빗대어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텐데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기업 매각 쪽에서 이런 화두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매각하고 났더니 빵 터지거나 그러면 좀 약올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캐파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으로는 MBO라는 개념의 이야기들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의 일부 사업부나 계열 또는 기업 전체 임원진들을 인수하는 어떻게 보면 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영진을. 네, 그리고 경영진들이 일부 주식을 본인들이 매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작전팀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좋게 얘기하면 어벤져스 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해놓고 세팅하는 또 반대편으로 보면 EBO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영진들을 다 드러내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다 매입해버리는 네,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경영진들이 파산 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들을 다 거의 무상으로 또는 퇴직금을 안 받는 전제로 그걸 다 상환해버리고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을 이제 종업원들이 살려내는 뭐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되게 절박한 투자 회수 방법이 돼요. 종업원들은 투자가 들어간 거고 기업인은 부채라는 투자 채권을 기업 종업원들에게 매각하고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또 MBI라고 해서 경영진이 외부 경영진을 아까 MBO처럼 거꾸로 안으로 들어오는 팀을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와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뭐 지분 일부 매각하는 방법들도 있고 바이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맡겨놨던 지분을 기업이 다시 거꾸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요건 매자인과 관련이 좀 많아요. 몇 년 있다가 얼마의 가치로 되사가겠다. 500원짜리를 5년간 투자하면 우리가 5년 후에 5,000원으로 매입을 하겠다. 10배죠. 500원짜리를 5,000원에 500원짜리 5,000원. 그쵸? 10배죠. 네, 그걸 몇 년 있다가 사겠다. 근데 약속은 해놨는데 그렇게 시장이 막 활성화가 안 되면 손해를 보는 거고 활성화가 잘 됐으면 뭐 100배가 올랐다. 그래도 10배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팔아야 해요. 그건 투자 당시의 요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네고시에이션으로 해야 해요. 그렇지만 뭐 인센티브는 주겠죠. 성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이백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투자 회수 방법에. 또 인수합병을 조금 더 보면 이게 그닥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술사업화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기술을 이전하는 거, 라이센싱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업 전체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그냥 경영 스킬인 거예요. 물론 종업원들이 소속감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거랑은 또 좀 다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금의 흐름, 또 역량의 결합이 화두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 내 인간관계는 둘째치고 기업이 법인격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인적이나 물적이나 자본 결합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M&A가 잘 연결이 되면 기업인, 설립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을 엑시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단결화할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인수와 합병 뭐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합니다만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구조들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구성원들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서비스만 가져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개발 게임이라면 개발 소스들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서비스 자체를 인수하는 거. 웅진 코웨이가 넷마블에 팔리면서 지금은 코웨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들도 다 일부 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가져온 거죠. 코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코웨이라는 상품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인수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까지 다 가져오는 것들, 실제 이제 머지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옵션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하는 인수 쪽에서
특정한 팀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본인하고 인수하려고 하는 팀하고 역할을 비교해 봤더니 이미 중복된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 특정한 팀들이나 특정한 부서를 제외하고 합병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수하는 기업의 노동조합과의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조 간의 관계, 갈등이 일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인수하는 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항목이에요. 그건 다 처리를 알아서 하는 거로 협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양수도로 받는 거, 영업권을 다 가져오는 거, 자산을 다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지분을 다 가져오는 거. 근데 지분이나 주식을 가져오는 거에 여기는 부채 채권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채무를 다 가져오고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인수할 때 다 플러스 기능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깡통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신 것들 중에 아시아나항공 지금 매각 매수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을 거예요. 또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다 렌탈로 빌려온 걸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런데 렌탈로 한 비행기를 자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 내고도 돈이 모자라겠죠. 이용한 만큼만 계약한 게 아니라 기간으로 만약에 했다면 비행기를 뭐 100번 정도 띄워야 임대료, 임차료 내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수익을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데 날라갈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집행이 되고 그럼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로 매각이 나온 거예요. 영업권을 가져오는 건 별 이슈가 없는데 뭐 자산, 뭐 증권, 뭐 부동산, 건물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건 좋은데 주식을 가져올 때, 부채를 가져올 때 요게 이제 불편하니까 인수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선언들이 막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것들이 좀 많아집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뭐지?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 구조로 볼 때, 한쪽 거를 유지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죠. 제3의 공간에다가. 뭐, IBM하고, LG하고 예전에 일부 합병을 통해 가지고 LG와 IBM 노트북 막 만들 때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브랜드만 빌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의 카카오 기능의 일부를 뭐 다른 파트에서 인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흡수합병하게 되면 하나를 아예 없애고 통으로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 둘 다 양쪽을 없애고 새로운 거로 그냥 통합해버리거나 이제 신설합병이 화두가 가끔 되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의 부채들을 어떻게 정산하고 합병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신설로 갈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깨끗해요.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뭐 밑그림 그리기가 참 편한데 합병이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느 정도 비율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건지 뭐 급여의 차이가 있는 걸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줘야 될지 뭐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 뭐 스톡옵션 어떻게 주기로 협의가 된 게 있는데 그걸 흡수하는 쪽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좀 불편한 과정인데 신설로 가면 다 털고 시작하는 거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깔끔하죠. 네. 근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불안한 관계인 거죠. 거기에 인바이트를 못 받으면 합류를 못 하는 거니까 정리해고가 돼버리는 건데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해고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럴 때 악의적이냐 의도적이냐 뭐 이제 그게 또 이슈가 자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A가 뭐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로 빠지는 구조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 보는 거고요. 성장 전략으로 M&A가 활용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나 생산 역량이나 아니면 시스템 조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조직하고 합쳐서 또는 털어내서 부담을 좀 줄이는 효율을 높이는 이런 구조가 되면 성장할 때 훨씬 유리하고요. 기업 구조 조정을 할 때 M&A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한계점이 있는 사업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매각 처리하는 이런 게 이제 보통 제3국으로 또는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 쪽으로 매각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선진국의 좋은 기술 기업을 가진 기업을 중국 기업이 왕창 인수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급 정보나 고급 영업망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업의 형태나 사업부 영역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기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 M&A 하려면 절차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매도 대상 항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영업권을 어떻게 뺄 건지, 또 우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들, 그게 정말 문서로 다 있는 건지, 그 다음에 M&A를 하려면 매각 주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을 핸들링 해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돼서 요 팀을 구성하는 게 조금 잘 골라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요. 법률자문이나 회계법인들이 같이 합류해서 자산 실사를 좀 해봐야 되고 가치 정산이라는 것들도 좀 하게 돼요. 듀딜리전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뭐 통으로 다 넘길 건지 아니면 부분만 넘길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통으로 다 받을 건지 부분만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입찰 안내를 부탁을 합니다. 이제 증권이나 회계법인 쪽에서 관련 있을 법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을 매각하려고 한다. 합병하려고 한다. 관심 있냐. 또 우리가 이 정도 투자 또 이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향후에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들도 투자정보서 안에 포함해서 이제 한번 뭔가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우산협상 대상이 되면 듀딜리전스 예비실사를 한번 하게 돼요. 프리디디를 한번 해보고 나면 정말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돈을 넣자. 네, 그렇게 되면 우산협상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이때는 NDA 비밀서약이랑 사업제휴, MOU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더 이상 매각의 의사를 다른 데다 어필하지 않겠다. 이제 홀드 되는 거죠. 락킹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본계약 재결하기 전에 확인 실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정, 그 다음에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매매 대금을 다 넣으면 주식들이 다 양도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는 내부 실사의 과정에 예비 실사 조 단계를 제가 컨설팅 펌
하고 기술 실사를 제가 참여해서 예전 로켓 배터리 자동차 회사를 특정한 기업이 M&A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업의 현장 설비들, 플랜트하고 그다음에 특허, 그다음에 연구자의 역량들 그거를 파악하러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며칠 좀 체크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해보면 이제 팔려고 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그냥 저희 말로 뻥카를 얼마나 던졌는지 얼마나 가격을 부풀려 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예비 협상을 하거든요. 최종 가격을 한번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 우위를 점유하게끔 하는 그런 어시스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개념들이 아마 이 과정들일 거고 그 거래는 일단 파기됐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너무 많이 불렀고 또 현장에 가보니 너무 많은 장비들이 사전에 다 정리가 돼버려서 매입하려고 하는 또는 M&A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장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건 이미 처리를 해버린 그 장비가 꼭 필요해서 M&A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장비는 다른 데도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장비가 없으니까 꽝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드롭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 공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한국거래소에다가 뭐 등재를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투여해주는 과정, 이걸 이제 IPO라고 해요. IPO는 증권거래소에 이제 사전 예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상장 주관사 증권사에서 이 부분들을 다 예비 심사 청구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이 부분들을 승인해주고 공모주를 확정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모이고 또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빅히트가 이렇게 공모 올렸었고 LG화학, LG도 아마 이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경기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공모를 하면 이제 막 폭발력 있게 팡 터져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안 생기다 보니 증권사에서도 이제 차일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가 좋아지면 상장하는 상황들이 많아질 거고 또 벤처기업에서 왜 IPO를 얘기를 드리냐면 엑시스의 기회도 있지만 중대형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코넥스라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거나 또는 기술 역량이 있다면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IPO 이제 증권 공시할 때 또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부터 IPO에 대한 개념 파악하는 것들도 요즘은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절차적으로 예비실사 받고 그 다음에 뭐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 기업이 정말 오랫동안 관련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지 또 이익이 나는지 또 그걸 늘 공개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또 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지 그러고는 상장을 한번 해보고 약속을 이행을 못하거나 요건을 계속 충족을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조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개 심판 또는 공개 평가를 받는 좋은 공간의 기회이기도 하고 확 이제 볼륨을 키우는 그런 좋은 시장이기도 합니다.